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는 출판 그 미래를 점치다 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출판이 또 아닌데 출판에 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놓고 보면 출판도 딱히 남의 얘기다 하기는 쉽지 않아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이 관심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부터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논문이 있었는데, 학부 졸업 논문이죠. 학부 졸업 논문으로 제가 선택한 게 한국의 출판 그 장래에 대한 얘기에서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때 원고지로 한 150매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많다고 지역적인 부분을 다 잘라내라서 많이 잘라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논문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있고 그 관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몇몇 출판 관련된 페이퍼들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헌정보학에 계신 분들이 출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미온적인 접근을 한다? 전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는 도서관의 본질이 꼭 책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하면 책, 그럼에도 출판에 대해서 그닥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도서관 정책을 보거나 도서관 예산을 쳐다보면 도서 구입비는 엄청 적을 뿐만 아니라 낮 건당 구입비도 정가가 아닌 70%, 80%씩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 정가제가 바뀐 이후로는 많이 힘들어졌죠. 도서관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출판업계도 사실 책 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진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책은 잘 팔리지만 그렇지 않은 책은 거의 안 팔리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구매해줄 만한 책들조차도 이제는 거의 정가제에 묶여서 팔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출판계를 살려보겠다고 정가제를 썼는데 도서관 쪽에서는 출판물 자체를, 출판 구입량 자체를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들마다 비슷비슷한 책들을 사게 되고, 잘 팔리는 책은 별 문제 없지만 그 주변에 있던 책들이 안 팔리는 역설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책을 구매하는 어떤 환경 중에 하나는 개인이 구매를 못하는 책들을 구매해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책들을 구매했고, 그런 책들은 개인들도 충분히 살만한 의지가 있는 책들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보다는 자기가 사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공 서비스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는 책보다는 자기 고유의 책을 갖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타이틀들을 소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만 줄기장창 책을 빌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애매한 집단이 있습니다. 책을 사자니 책이 조금 아깝고, 돈 들이기가 아깝고, 도서관에서 빌리자니 도서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도 멀어지고 책도 멀어지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출판의 어떤 시류였다? 도서관 시각에서 쳐다본 얘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20세기 말 21세기 들면서부터는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성장이 출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출판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강하더군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변하는 기술을 수용하지 못한 출판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도서관도 그러고 출판도 그러고 제일 약점이 뭐냐면 출판은 뭐야, 도서관 뭐야, 거의 성경처럼 딱 고정화 시켜놓고 그 틀 속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얘기를 하다 보면 도서관이 뭐지? 책을 쌓아두는 것이고 책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왜 빌려줘?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문화,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5,000년 전에 도서관도 그 국민적, 시대적 문화를 얘기하고 독서를 얘기했을까? 천만에요. 5,000년 전의 책은 엄청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귀한 물건도 출판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필사라는 형태로, 그 필사도 혁명적이죠. 필사도구가 발명되어지면서부터 파피루스 등등의 종이류와 필사 도구들이 발명되어지고 그것들로 책이라는 것을 소위 재본해서 만들어내는 책이죠. 그 당시 책은 출판을 통한 책이 아니라 그게 두루마리 형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접이식으로 타블렛일 수도 있고 지금의 종이책에 이렇게 여러 장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 도서관이 책을 가졌던 것은 그 시대의 지식 문화를, 지식의 보고를, 지식 자본을 축적했던 행위들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소수의 집단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공공을 위한 공간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아카이빙하는,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이용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었고, 부자들이 출판이 성행하고 나서도 부자들이 그 책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공간에서 공공화되어진 것은 19세기라고 저는 봅니다. 목적은 뭐였을까요? 19세기에 책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도구인 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그 이민사회가 그 다양한 뿌리를 갖고 있는 집단들을 미국이라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공공도서관 사업입니다. 엄청난 양의 출판물들을 사모으고 그것들을 이용시킴으로써 하나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썩 좋은 의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런 출판은 인쇄를 통해서 복제하는 행위를 출판이라고 정의하고는 그걸 고수해온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 말서부터 21세기 넘으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고, 디지털 형태의 출판, 그건 도구로서 들어온 거죠. 출판에 인쇄 방법이라든가 재본 편집 방식들을 기계화시키는 작업이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대단한 거죠. 석사학위 논문은 공판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충무로에 가서 공판 치는 여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논문을, 원고를 주면 그 원고를 공판 치고 제가 교정을 하고 같이 편집도 해서 책을 만들었죠. 그러다 유학을 가서 본 것이 워드 프로세서였고, 그 워드 프로세서로 책을 만들면 혼자서 다 했죠. 출판, 편집도 하고 교정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인쇄조차도 질 좋은 레터지에다가 인쇄해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굳이 재본해서 책을 만들지 않아도, 논문을 만들지 않아도 그걸 접수가 되고 다 끝나고, 그걸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었죠. 그 회사에서는 제 논문의 저작권을 외부받아서 그걸로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행위를. 그래서 그게 출판이었습니다. 인쇄하고 복제하는 행위가. 인쇄와 복제가 출판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구텐버그 이후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또 5,000년 역사 속에서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도 똑같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엄청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이 나오면서 과연 책뿐이요? DVD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면서 여전히 책이 중심에 있고 도서관 공간 대부분을 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저 넓은 공간에 저 많은 책들을 집어넣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떡하지? 책을 디지털로 집어넣고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때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오죠. 각종 포털이라든가 검색 엔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진화다. 예전에 필사로 했을 때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 그리고 종이를 잘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판업 그 책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했다면 인쇄가 생기는 다음부터는 이제 분열되죠. 인쇄하는 사람, 제본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그걸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책을 만들고 그게 오랜 시간 경과하면서 여전히 책은 귀하고 왜냐하면 소비층이 수요층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구해다가 필사해서 인쇄된 책을 가져다가 필사까지 하는 일도 있고 또는 필사된 책에 또 필사를 통해서 옛날 수도원 도서관은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출판이 점점 성공한 것들은 수요층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소위 수요자 집단이 분산되어 있다니까 책도 분산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이 된 것은 그것을 뒤집어 버린 거죠. 공급은 한 군데서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즉 다르게 말해서 배포, 복제가 아닌 접근의 방식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글을 SNS에 딱 한 번만 올리면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본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편지를 다 보냈죠. 자기가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 다 알렸죠. 저널의 출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연구 성과를 사방에 알리고 독점권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묶여서 저널의 형식을 재밌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기가 사방에서 랜덤하게 일어났을 텐데 거기서 뭘 발견한 겁니까? 수요와 공급을 발견하고 그래서 유통을 생각하는 사람이 저널이라는 이름을 묶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원고를 모아서 배포를 해주면 물론 내가 필요한 것만을 받아보지는 않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받으니까 단가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저널, 매거진의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매거진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소비자층을 묶어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다양하지만 이걸 몇 개로 딱 그룹핑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소비자층을 묶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출판으로 논문을 처음 대학 다닐 때 썼을 때 말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출판하는 분들이 도서를 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을까? 책의 가격을? 그리고 생각해낸 첫 번째는 광고를 싣자. 근데 책에다 광고를 싣려고 보니까 광고는 거의 시한성이 있는데 바로바로 광고하고 바로바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책은 딱 출판해서 판매를 들으면 도대체 이 책이 얼마 만에 소화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회임 기간이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출판의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돈을 수고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수지도 별로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 산업하는 사람을 문화사업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돈도 안 되는데 수입도 없는데 수익도 안 나는데 출판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대접받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부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불법으로 저작권을 몰래 도용해서 책을 낸다든가 싸게 인쇄를 한다든가 아주 저질의 책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수익을 본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디로 집중하냐면 인터넷에 모인다는 거죠. 왜 인터넷에 모이지? 출판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차이죠. 인터넷은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걸 잘 조직한 사람이죠. SNS에 제가 글을 올릴 때 이 글들은 굉장히 산만하고 나의 개인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누군가가 딱 모아서 특정 집단에 소비될 만한 일들을, 아이템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글을 진행시키면 소비자층이 생긴다는 거죠. 돈, 광고를 붙일 수 있죠. 거의 실시간이니까 광고는. 그래서 예전에 출판업자들이 고민했던 광고도 살아 움직입니다. 왜? 종이책에 인쇄된 광고는 묻혀지고 그냥 감춰지고 시간이 오랫동안 그냥 묵혀지는 책들이지만 이 인터넷 책들은 실시간으로 떠지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세상이 되냐면 출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인쇄 소량 인쇄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어. 물론 지금 인쇄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인쇄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됐다고 해서 책 하나 출판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인쇄가 출판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죠. 법적인 문제도 수월해졌고, 출판사를 차리는 문제도 수월해졌고, 책을 쓰고 인쇄하는 과정도 그나마 또 유통구조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물론 아직도 거기는 약육강식이 좀 존재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전부 출판을 하겠다고 나서는 작가이기도 하고 출판 사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엄청 영세하겠죠. 비전도 없겠죠. 일회성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취미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밥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출판 미래는 있을까? 스스로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출판이라는 것이 이 컨텐츠를 갖고 있는 행위야. 이 컨텐츠가 다양하게 그냥 사방에서 쓰여졌으면 하는 욕심의 OSMU, One Source Multi Use. 그건 어떻게 보면 환상입니다. 모든 책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컨텐츠 자체가 소비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누군가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 그건 뭐 로또 당첨되길 기대하는 거와 별로 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고루한 그 출판 자체를 막 비판하면서도 저 역시 아직은 고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이 뭐니? 저는 출판을 뭐 인쇄니 제본이니 복제니 뭐 이런 복잡한 말이야. 출판은 그 자체가 이미 편집이야. 저는 그 편집이라는 행위에 엄청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말 잘하고 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말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모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그 속에서 자기 말이 먹히죠. 글 잘 쓰는 사람이요. SNS 보면 글 잘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글들을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 똑같이 글을 써놔도 이걸 어떻게 편집하고 어휘를 어떤 어휘로 바꾸고 문장의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고, 물론 근간은 살아있지만 그 근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포장이 아니라 드러내는 작업에 통해서 그 작품을 숨을 모아러 넣어준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편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출판에서 편집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편집자들이 설 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 편집해서 책을 내면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을 만큼 출판 생태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출판사들은 편집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 않고 좀 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편집의 질이 떨어지고 편집자를 양성하지 않은 기관들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작가들은 자기 스스로 책을 내겠다고 스스로 편집까지 도맡아가면서, 작가가 편집해서 낸 책들은 누가 봐도 책이 허접한 줄 다 압니다. 차라리 편집자들이 작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책은 탄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요즘은 소위 말하는 이 공회 시대이고 이것이 다량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됐다면 그거를 같이 맞물려 만드는 방법이 뭐지?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결국 전자책을 책으로 수용하는 방법, 전자책이 갖고 있는 장점, 전자가 갖고 있는 장점, 즉
활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 그런 것들도 출판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면 출판시장 훨씬 더 커졌겠죠. 어떻게 보면 영상시장의 상당 부분도 출판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독립영화사 하는 분들도 영화의 방법을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3D, 3D가 뭡니까? 멀티버스, 메타버스, 결국 아바타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출판 시장은 엄청 커져서 다 컨텐츠겠죠. 그 컨텐츠를 엮어서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될 거라고. 그 여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출판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집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출판이라는 이름으로 펴냅니다. 그랬겠죠. 과거 수천 년 동안, 수천 년까지 갑니까? 과거 수백 년 동안 인쇄물 외에는 지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는 뭐든지 자기 생각을 인쇄를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실험하는 사람도 기껏 사파 그림 그리고 말로 다 설명했겠죠. 근데 지금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는 문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글자도 들어가 있고, 동작도 들어가 있고, 소리도 들어가 있고, 냄새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은 여전히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읽어보다 보면 이걸 왜 활자화 시키려고 했을까? 어떤 책들은 굉장히 긴 시간 생각이 필요한 책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한 책들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새로운 매체에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인터랙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활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니? 만약에 인쇄를 중시한다면, 이게 전자가 되었던 종이에 있던 인쇄가, 그러니까 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활자가 갖고 있는 역할, 기능, 그다음 그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책을 만들면 그 책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 주제나 아무 내용이나 다 활자화 시킨다고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편집하는 사람들의 이 편집이 좀 폭이 넓었으면, 소리도 넣어, 동작도 집어넣어, 경우에 따라서는 연출도 해. 연출과 편집에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은 점점 커지겠죠. 그 경계는 분명히 허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을까?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은 편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성공을 하니까 많은 편집자를 데려서 다양한 출판물을 만들려고 했겠죠. 이제 개인의 욕심을 버려서 그들을 좀 독립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9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가서 하나 경험한 게 있습니다. 거기 SRI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랍니다. 거기 연구자들도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뭘 만드느냐 했더니 업자들, 쉽게 얘기해서 생산하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벤처죠. 이 사람들은 뭔데,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제공했냐 하더니 팩스도 갖다 주고 전화도 놓고 비서도 놓고 각종 서비스를 전부 붙여놓고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해. 그게 지금의 플랫폼 사업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90년대니까. 그래서 저는 출판업 하는 사람들, 제가 출판사다, A 출판사다, A 출판사는 큰 틀을 열고 출판사의 하부 구조를 전부 편집자들을, 독립 편집자를 받아서 A 출판사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이라는 이름을 책에서 굉장히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연출, 감독, 이런 부분들의 일들을 조금 더, 영화 산업을 보면 보입니다. 감독하는 사람, 프로바이더, 자금을 내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화 한 편을 만들듯이 책도 편집자가 중심이 돼서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편집자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여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글에 대한 그림을 받고 있어 잘 편집해서 살아있는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집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웹툰처럼 그런 자그마한 플랫폼 하나 놓고 글을 올리고 또 그림을 올리고 만화를 올리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간이 경과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편집 작업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출판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판 스스로를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열어서 보면 출판은 살 거라고 봅니다. 덕분에 도서관도 좀 다양한 매체 속에서 도서관의 중심이 책이 아닌, 도서관의 중심이 미디어가 아닌, 도서관의 중심은 사람 그 자체인 그런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